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6살 여자이고 백화점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비 받는 일을 하는 여자예요. 몸은 힘들지만 딸 하나 있는 거? 딸 생각하며 살고 있죠. 그리고 이런 제기에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됩니다. 제가 인생을 그렇게 많이 산 건 아니지만 40년 넘게 살면서 이런 일을 다 겪어보네요. 저는 충남에서 태어난 시골 사람이었어요. 일찍이 엄마를 여의고 아버지와 할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저희 아버지는 도시로 지방으로 일을 하러 다녔기에 함께 보낸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아버지가 집에 오시면 왠지 낯선 남자가 집에 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아버지도 저를 그닥 애정 어린 마음으로 보진 않으셨어요. 그럴 만도 한 게 함께한 시간이 아예 없었으니 정도 없으셨겠죠? 그래서인지 저는 더욱 할머니에게 의지를 하며 살았어요. 얼굴조차 기억이 안 나는 엄마를 대신해 할머니가 제 엄마라고 생각을 했죠. 왜 새끼 오리들이 태어나면 처음 보는 큰 개체를 어미라고 여긴다잖아요. 제가 딱 그런 처지였어요. 할머니는 늘 엄마처럼 절 챙겨주시고 절 보호해주셨고 연세가 드셔서 치매가 걸리셨을 땐 제가 할머니의 엄마가 되어드렸죠. 그렇게 할머니는 저와 딱 20년을 같이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2년 뒤 아버지마저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되었죠. 제게 남은 가족이라곤 단 한 명도 없었고 저는 22살에 고아가 되었어요. 사실 고아라는 말을 붙이기도 좀 그런 게 22살이면 다 큰 성인이잖아요. 근데 가족이 없다는 건 성인도 아이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영향을 주더라고요. 저는 22살에 외로움에 사무쳐 무작정 사람이 많은 서울로 상경을 했고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곳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야 제 외로움과 가족에 대한 빈자리가 채워질 것만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처음 선택한 직업이 백화점 안내 데스크 일이었는데 제 소원대로 일을 하는 내내 정말 많은 사람들을 거치고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다른 건 볼품이 없어도 키 하나는 크고 마른 몸매 하나는 자신이 있었기에 안내 데스크에서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저는 이 일을 하면서 남자친구도 만나게 되었는데 남자친구가 먼저 호감을 표시했어요. 거의 3달에 걸쳐 매일같이 백화점으로 퇴근을 해 제 연락처를 물어보곤 했죠. 처음엔 부담스럽긴 했지만 이렇게 한결같이 제가 좋다고 하는 걸 보니 저도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만남을 갖게 되었고 진지하게 연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남자친구가 먼저 호감을 표했지만 나중엔 제가 더 적극적으로 남자친구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절 떠난 가족을 대신해 남자친구는 제게 정신적으로 굉장한 지주가 되어줬어요. 남자친구 또한 아버지가 없이 엄마가 미혼모로 혼자 본인을 키웠다며 제 심정을 이해한다고 했어요. 매번 같이 술을 마시면 부모님 얘기에 눈시울을 붉혀준 남자였습니다. 그러니 그땐 남자친구에게 간이고 쓸개고 모든 걸 다 내어줄 심상이었죠. 하지만 제 모습을 본 저와 같이 일하는 언니는 제게 조심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언니가 남자 경험이 많다 보니 저에게 훈수 도는 걸 참 좋아했거든요. 제가 남자친구 자랑만 하면 얘 원영아, 너 같은 애가 특히나 남자를 조심해야 돼. 지금 좀 외롭다고 한 남자한테 푹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너 완전히 그 사람한테 발목 잡혀버리는 거다. 그러니까 이 남자 저 남자 많이 만나봐 라곤 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내가 너랑 같니? 내 남자친구가 얼마나 나한테 헌신적인데 라며
충고 같지도 않는 충고를 귓등으로 듣곤 했네요.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와 2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24살이란 다소 어린 나이였지만 남자친구가 저보다 8살이나 많았기에 남자친구 입장에선 결혼을 서둘러서 했으면 했거든요. 결혼 얘기가 나오니 저 또한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어요. 연애하면서도 한 번도 보지 않은 시어머니를 그때 처음 보게 되었는데 빈틈이 없어 보이는 까랑까랑한 외모와는 달리 성격은 꽤나 인자하셨어요. 나이 많은 본인 아들이랑 결혼을 하게 돼서 괜찮냐는 말부터 본인 아들흉을 살짝살짝씩 보시며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은 아들인데 원영 씨가 좋다고 하니 엄마인 나로서는 고마울 따름이야. 라며 부모님도 우리 치석이가 마음에 드셔야 할 텐데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엥 하는 얼굴로 남자친구를 쳐다보았어요. 그러니 남자친구가 제 무릎을 꾹 누르며 아이 그럼 원영이 부모님도 나 마음에 든다고 하셨어. 라고 하는데 제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어보려고 하니 다급하게 남자친구가 본인 엄마한테 아오 엄마 그 화장이 좀 번진 것 같은데 나가서 수정 좀 하고 오세요. 라고 하며 본인 엄마를 화장실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곤 아주 당황한 얼굴을 하며 자기야 사실 내가 엄마한테 거짓말을 좀 했어. 우리 엄마 본인이 미혼모로 날 키웠다는 열등감으로 평생을 사셔서 내가 만나는 여자만큼은 부모님 이분 다 살아계신 분을 만나라고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밖에 얘기를 하셨거든. 아 근데 나는 차마 자기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선의의 거짓말 좀 했어. 자기네 부모님 지금 외국에 사신다고. 근데 이건 나쁜 거짓말이 아니라 선의의 거짓말이니까 괜찮을 거야. 라는데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그게 말이 되냐고. 있지도 않은 부모님을 어떻게 있게 만드냐고 하니 울 엄마 내 말이면 무조건 믿으시는 분이야. 심지어 내가 똥을 보고 된장이라고 해도 믿으실 분이라고. 그리고 울 엄마 사람이 물러서 내 말이면 다 믿어. 그러니까 나 한 번만 믿고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안 돼? 만약에 엄마가 당신 부모님이 이분 다 안 계시는 거 알게 되면 이 결혼 완전히 물거품 되는 거라고. 자기 나랑 헤어져도 괜찮겠어? 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들으니 문득 겁이 나는 겁니다. 나는 이미 이 사람에게 이 세상 전부가 되어버렸는데 이 사람마저 떠나게 되면 내 모든 걸 잃어버린다는 불안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주 위험한 거래를 하게 된 겁니다. 그 같이 일하는 언니의 말대로 이 사람이 제 발목을 잡아버린 거죠. 24살이란 어린 나이에 제 잘못된 선택을 막아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 무조건 남자친구가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곧 제 남편이 되었죠. 결혼하고 인신고만 올리고 애만 낳으면 다 해결이 된다던 남편의 말은 아주 달콤한 독사과였고 저는 등심같이 그 독사과를 크게 한 입 베어 먹은 겁니다. 남편의 계획대로라면 몇 년 뒤 미국에 사시는 제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저는 부모를 잃게 되는 걸로 가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결혼식은 그때 마침 미국이 2001년도 9.11 테러로 난리가 났을 때여서 그 여파로 지금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거짓말을 하면 된다고 했죠. 그러니 시어머니는 그 말을 굳이 곧대로 다 믿긴 하시더라고요. 남편의 유창한 말솜씨에 하마터면 저도 믿을 뻔했다니까요. 그렇게 저는 5년 동안 거짓말을 하며 살아왔고 결국
이 거짓말도 탄로가 나게 되었죠. 저는 거의 평생을 백화점에서 일을 한 터라. 배운 게 백화점 일이니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백화점에 다녔어요. 근데 30대가 되니 벌써 20대 신입들의 미모에 밀려 앞내, 데스크 일은 더 이상 못하게 되었고 식품전, 캐셔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제가 일하는 곳에 오셔서 제가 자리에 없을 때 제 동료랑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셨고 제가 부모가 없다는 걸 다 알게 된 겁니다. 그날 시어머니는 백화점에서 제 멱살을 잡으셨고 감히 내가 날 농락하냐며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개망신 한번 당해보라고 이리 내치고 저리 내치고 난리가 나셨어요. 그 덕에 저는 직장까지 잘리게 되었고 그 이후로 시어머니한테 말도 안 되는 시집살이를 당하게 되었어요. 결혼 전 제 모든 걸 껴안아 줄 것처럼 했던 남편은 곧바로 남의 편이 되었고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도 속은 거라며 저를 100년 묵은 불려오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폭언과 포악이 시작되었는데 단순히 거짓말을 해서 제게 시집살이를 시키는 게 아닌 원래 그런 성격을 숨기고 있다가 드러내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렇게 천사 같던 사람이 갑자기 이 정도로 포악하게 변할 수는 없었거든요. 이런 시어머니 때문에 저는 유산까지 하게 되었는데 한 번은 임신을 한 저를 시댁으로 호출하셨어요. 그날따라 몸 컨디션이 좋지 않았지만 안 간다고 했다가 무슨 폭언을 들을지 몰라 대충 일어나 시댁으로 갔는데 시댁에 가니 겨울 이불이 산더미처럼 거실에 쌓여 있었고 이걸 직접 발로 밟아 손빨래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저보다 큰 대야를 몇 번이나 들었다 놨다 하며 베란다와 화장실을 왔다 갔다 했고 시어머니는 그런 제 뒤에 서서 야야 더 세게 밟아. 너 임신까지 해서 몸도 무거워졌는데 그 힘으로 더 세게 밟으라고 라며 훈수를 두기 시작했어요. 그리곤 지쳐가는 제게 빨리빨리 안 움직이냐? 아니 왜 이렇게 손발이 느려 터졌어? 어라며 제 등을 팍 하고 미는데 저는 순간 핑하는 기분이 들며 대야 안으로 곤두박질쳐 쓰러지게 되었고 이내 밑이 축축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곤 입고 간 바지가 붉게 물이 들기 시작하는데 전 순간 뱃속에 아이가 잘못되었다는 걸 짐작했고 배를 움켜잡으며 비명을 질렀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이게 지금 어따 대고 비명을 지르고 야단이야. 아휴 꼬라지 보니 애가 어떻게 됐나 보내지. 애미 애비가 없으니 붙어있는 가족들은 죄다 떠나나. 애까지 저렇게 유산이 돼야? 너 일로 나와. 카페트에 물 들이지 말고 얼른 일어나서 네 집에 가던가 병원에 가던가 라며 저를 사정없이 일으키는데 제가 미친 사람처럼 물부짖으며 힘없이 픽픽 쓰러지니 제 다리를 들어 카페트 밖으로 질질 끌어내며 경비 아저씨를 불러 저를 데리고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경비 아저씨는 쓰러져 있는 제 모습에 119를 불렀고 구급대원이 도착해 시어머니한테 보호자님도 동행하시라고 하니 시어머니가 그때 한 말이 아직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 보호자 아닙니다. 저 여자 우리 집 신어발이에요. 라는 말이요. 저는 그날 이후로 남편에게 나 당신 엄마랑 2번 다시 얼굴 안 보고 살 테니까 그거 못하겠으면 나랑 이혼하자고 했어요. 그러니 남편 놈은 아 자기야. 우리가 엄마한테 잘못했으니까 벌 받는다. 생각해야지 어떡해. 라는 말을 하는데 그런 남편 놈에게 너도 내 엄마랑 똑같다며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니 제 팔을 붙잡고 알겠다고 자기 엄마 안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는 진짜로 시어미 얼굴 안 보고 살았어요. 하지만 제가 안 본다고 또 안 볼 순 없더라고요. 저는 결혼 후 7년 만에 임신을 하게 되었고 32살의 나이에 힘들게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아이를 낳고 살다 보니 내 가족이라는 울타리, 구성원이 생기는 것 같아 어릴 적 공허함이 채워지는 것 같았고 시어미 빼고는 행복했습니다. 주말마다 제 딸과 애비 노릇한다고 노력하는 남편과 함께 바다고 산이고 들이고 전국 팔도를 유람하며 돌아다녔어요. 내 딸만큼은 부모 없이 자랐다는 그 말을 듣게 하지 않으려고 정말 악착같이 살았네요. 시애미의 시집살이에도 남편과 붙어 산 게 그 이유였어요. 근데 이것도 잠시. 우리 딸이 10살이 되던 해 저는 청춘병력 같은 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유방암 3기로 이미 겨드랑이 림프절까지 전이가 되어 있다고 했어요. 제 소식을 듣게 된 시어미는 절 보며 가지가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딴 분량이 우리 집에 들어왔냐며. 절 보고는 너는 대체 제대로 된 게 뭐가 있냐? 유산이 되질 않나 유방암에 걸리질 않나? 네. 어미는 너한테 뭘 물려준 거냐? 이라고 하시는데 그 말엔 저도 이성을 잃어 집에 있는 그릇이랑 그릇은 다 깨부수며 그러는 어머님은 어머님 아들내미한테 뭘 그렇게 좋은 걸 물려주셔서 저러고 산대요. 라며 한바탕 난리를 쳤어요. 그러니 남편 놈도 저를 내치며 야, 너 까불지 마. 이게 환자라고 오냐오냐 해줬더니 우리 엄마가 우스워. 라며 시험이 편해졌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자기 아들의 모습에 더 기고만장을 떨더군요. 그렇게 저는 선항암 후수술을 받게 되었고 재건 수술까지 같이 진행을 하기로 하여 평균 2주 정도의 입원이 예상이 된다고 하였어요. 근데 입원한 지 일주일이 지나도 두 모자는 절 찾아오지 않았어요. 제 곁을 지켜준 사람이라곤 간병인 봉사를 해주신 저보다 4살 많은 간병인 언니뿐이었죠. 어떻게 제 사정을 아셨는지 자원을 해서 저를 도와주신다고 했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저보다 4살이 많은 걸 알곤 먼저 언니, 동생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쳐있는 저를 정말 진심으로 마음으로 보살펴 주셨는데 이럴 땐 남이 가족보다 더 낫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니 남편 놈이 딸의 손을 잡고 쭈뼛쭈뼛 제가 입원해 있는 병실로 들어오는데 아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 저는 남편 놈 얼굴 쳐다도 안 보고 딸을 끌어안으며 한참을 울었어요. 그러니 간병인 언니도 제 모습을 보고 같이 울더라고요. 간병인 언니는 제 딸의 손을 잡고는 아줌마가 맛있는 거 내줄 테니까 밑에 매점 좀 다녀오자 라며 살짝 자리를 비켜주더라고요. 그리고 남편 놈 하는 말이 아 나도 당신 수술할 때 당연히 울려고 했지? 아이 근데 지금 집에 엄마가 와 계시는데 엄마는 내가 어딜 가나 쳐다만 보고 계셔서 나도 맘대로 움직이질 못했어. 아 미안해. 나라고 내 마누라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안 오고 싶겠어. 내 사정도 좀 봐주라. 근데 당신 간병인도 썼어. 라는 말에 남편을 죽일 듯이 노려봤네요. 저분이 당신보다 몇억 배는 더 낫다고 했어요. 그리곤 곧이어 아휴 사실밖에 엄마도 같이 왔어. 그래도 당신 며느리라고 따라오시는데 내가 엄마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면 진짜 가만히 안 있는다고 했으니까 당신도 엄마 얼굴 좀 봐라라며 시어머니를 데리고 들어온 겁니다. 아 진짜 죽어도 보기 싫은 저 얼굴을 병원에서까지 만나려니 갑자기 또 울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와서 또 무슨 말을 할까 싶었죠. 역시나 시어머니는 오자마자 이런 제게
에휴 애미 애비가 없으니. 이런 게 또 문제가 되네. 네가 엄마라도 있어봐라. 간병인 안 쓰고. 네 엄마가 널 간병해주지. 이래서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된단 말이다. 라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도중에 간병인 언니가 제 딸과 같이 매점에서 올라왔고 저를 측은한 눈빛으로 쳐다보며 등을 쓸어내려 주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시어머니가 제가 퇴원을 할 때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밥 먹듯이 제 병원에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간병인 언니와 함께 있는 시간도 많아졌고 그 언니의 속사정까지 듣게 되었는데 세상에 이런 정신 나간 시어머니가 끝까지 미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제가 퇴원하는 날이었는데 퇴원 절차 서류를 쓰고 병실에 들어오니 시어머니가 간병인 언니 손을 딱 잡고 옆에 커튼까지 치며 얘기하는 걸 들어버린 거죠. 그때 남편도 같이 있었고요. 아니, 나이도 우리 아들하고 4살밖에 차이도 안 나고 4살이면 궁합도 안 본다잖아. 그리고 시집도 안 갔다면서. 그럼 우리 아들하고 친구 좀 하면서 연애라도 좀 해볼래요? 우리 아들 생각보다 아주 괜찮아요. 보아하니까 며느리 쟤는 오래 못 살 것 같아. 이것도 인연인데 한번 잘 생각해봐. 내가 올 아들 번호랑 내 번호 알려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저러려고 일주일 동안 제 병원에 들락날락했나 싶은 생각에 소름까지 들어 제가 먼저 선수를 쳐 소리를 지르려고 하던 찰나 갑자기 간병인 언니가 뭐야 라고 소리를 치더니 커튼을 걷어 침대 옆에 놓인 본인 가방에서 바들바들 떠는 손으로 사진 한 장을 꺼내는데 그걸 시어머니한테 던지며 이 사진 여기 있는 어린 꼬마 여자랑 옆에 있는 이 여자 누군지 알아보겠어요. 이 여자 당신이잖아. 내 엄마잖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소리에 시어미는 사색이 되어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고 있었고 저랑 남편 또한 그 자리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충격에 휩싸였어요. 세상에 저만 몰랐던 신우이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2주 동안 간병을 해준 사람은 다름 아닌 40년 전 시어미가 보육원에 버린 저희 신우이였습니다. 신우이는 병실이 떠나갈 듯이 울부짖으며 내가 2주 동안 내 옳게 병간호하면서 당신네들 얘기 다 들었는데 왜 엄마라는 사람이 나를 무참히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버렸는지 알겠네요. 당신은 그때도 딱 지금 같은 악마니깐 나만 버린 거야? 40년 전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해도 오빠는 데리고 살았잖아. 그때 내 나이가 6살이었어요. 6살. 6살이면 내 엄마 얼굴. 엄마 일은? 심지어 동네 주소까지도 아는 아이예요. 그렇게 달끈 애를 쓰레기 버리듯 무참히 버릴 때 당신 천벌 받을 거 생각 못했어. 근데 이렇게 아픈 올케를 앞에 두고 뭐 당신 아들이랑 연애를 하라고. 당신 진짜 죽어서도 그 죄값 다 못 치러. 라며 절교를 하는데 남편 놈 또한 입술을 파르르 떨며 그럼 네가 숨이라고. 아니 그럼 네가 살아있던 거였냐? 라며 울기 시작하는데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남편한테까지 본인 여동생이 고열을 앓다가 하늘나라에 갔다는 거짓말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신우이한테는 절대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라는 말과 함께 뒤도 안 돌아보고 보육원에 두고 왔다는데 신우이는 집에서 몰래 가지고 나온 사진 한 장으로 40평생을 원망과 분노로 살다가 이제라도 용서를 하는 마음으로 시어머니와 남편을 찾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저희 가족을 알게 된 것도 1년이 넘었다는데 용기가 안 나 항상 맴돌다가 제가 아픈 사실을 알고
이렇게 용기를 내 접근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40년 만에 찾게 된 자기 엄마라는 사람이 아직까지도 이런 쓰레기 짓을 하고 있으니 신우이는 눈에서 피눈물이 난다고 본인 가슴을 사정없이 내리치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이 올케한테 부모 없다고. 이래서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그딴 소리 할 때 내 생각은 하나도 안 났지? 내 엄마인 당신도 나이 버려놓고 당신 며느리한테 그딴 소리 하고 싶어라며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절 보더니 올케도 43살이면 창창 한 나이야. 근데 왜 이딴 사람들하고 살아? 당장 이혼하고 민지랑 둘이 행복하게 살면 돼. 남편 없고 가족 없어도 돼. 이딴 사람들이 대체 무슨 가족이야. 차라리 없는 게 나아라며 저한테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아주 쓴소리를 해주시는데 저는 그때 어디 머리를 세게 한 대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신우이 얘기를 듣고 나서야 아, 내가 정말 여태까지 잘못 살았구나 라는 깨우침이 생긴 거죠. 제 인생에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 말을 듣곤 저도 시어미와 남편놈에게 이혼하겠다는 말을 했어요. 이번에는 지나가는 말이 아닌 정말로 하겠다는 말이요. 저도 시혜미가 남편이랑 연애해보라는 그딴 소리 할 때 이미 5만 가지 정은 다 떨어져 있었거든요. 시어미는 벌벌 떨며 제 다리와 신의 다리를 사정없이 붙잡기 시작하는데 그제서야 본인이 했던 그동안의 악행들까지 반성한다는 듯이 며느라 딸아, 미안하다. 내가 니들한테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했어?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내가 그동안 너한테 못되게 굴고 나쁘게 했어도 나만 미워하면 되지? 이혼까진 할 필요 없지 않냐? 내가 이렇게 용서를 구할 테니까 제발 이혼만큼은 다시 생각해다오. 라고 하는 시어미의 손을 떼내며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근데 이제 와서 천사 시어미 노릇하고 싶으세요? 이미 끝났네요. 라며 퇴원 준비를 마치고 신우이 부추 김에 병원 밖으로 나왔어요. 저는 한동안 병원 벤치에 앉아 신우이한테 그동안 제가 알지 못했던 과거 이야기들을 전부 다 듣게 되었고 신우이 또한 제 손을 잡으며 올케 갑자기 이런 신우이가 생겨 놀랐겠지만 이혼해도 내가 올케의 가족이 되어줄게. 나는 저 사람들 실체 알고 나니까 더욱더 가족이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든다. 그니까 가족 없는 사람끼리 손잡고 열심히 살아보자. 라며 절 끌어안아 주시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처음 느끼는 사랑이 느껴졌어요. 저는 태어나자마자 남편 놈에게 이혼 소창 보내고 조용히 이혼하지 않으면 그동안 시혜미가 나한테 했던 모든 악행들 전부 다 위자료 청구할 거고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할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 남편 놈은 제게 재산의 80와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까지 주겠다고 순순히 물러나더라고요. 본인도 느꼈겠죠? 자기 엄마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파멸되고 찢겨졌다는 거요. 그렇게 저는 이혼한 지 2년이 되었어요. 아직까지는 전 남편과 전 시모에게 별다른 연락 없이 사건 사고 없이 조용히 잘 지내고 있답니다. 그리고 신우이와는 여전히 언니처럼 지내고 있어요. 신우는 제 이혼과 동시에 올케가 이혼했으니까 나도 더 이상 올케 신우이 아니잖아. 그냥 우리 언니 동생 하면서 지내자. 라고 하셨어요. 전 남편과 이혼하기 전에는 마냥 컴컴한 불안감에 이혼을 하면 매장이라도 당하고 내 인생이 패배를 했다고 생각이 들 줄 알았는데 막상 이혼해보니 아무도 제 인생을 신경 써주지 않더라고요. 괜히 겁을 냈나 싶기도 하고 더 빨리 용기를 낼걸
하는 후회도 됐어요. 이제야 숨을 쉬는 것 같고 사람 사는 거 같이 살고 있죠. 10살이었던 제 금쪽 같은 딸은 벌써 6학년이 되어 내년에 중학교에 입학을 해요. 언제 저렇게 컸나 하는 생각에 때론 기특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는데 이런 딸과 함께 열심히 사는 게 저의 가장 큰 목표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혼을 조장하는 건 아니지만 저처럼 이혼이 고민되고 망설여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신중히 잘 생각하시고 어떤 게 내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무게를 재어보시길 바라봅니다. 저의 보잘것없는 긴 인생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들 간절히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올해 40살 된 여자이고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랬죠. 하지만 남편을 만나고 나선 저의 평범한 인생이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는데 얼마나 제 삶이 기구했는지 이제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한 편이에요. 35살에 결혼을 하였는데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하던 찰나에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 또한 장가를 못 간 노총각이었는데 나이는 저보다 3살이 더 많았죠. 그때 당시 남편 나이가 37살이었는데 남편은 전혀 37살처럼 보이지 않을 정도로 동안이었어요. 게다가 본인 몸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었거든요. 남편 말로는 항상 퇴근하고 헬스장에서 2시간 정도 운동을 하고 집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남편의 말에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대단하다 생각을 했었어요. 게다가 남편은 평상시 모습과 비슷하게 성격도 굉장히 바른 사람이었죠. 정말 가식 없고 솔직한 게 만나면 만날수록 사람이 진국이었어요. 때론 너무 솔직해 제가 당황스러울 때도 몇 번 있었는데 그런 모습이 귀엽기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이런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 남편의 집안 사정도 듣게 되었는데 남편은 부모님 없이 형이랑 단 둘이서 살았대요. 남편의 어머니는 남편이 아주 어렸을 때 집을 나가셨대요. 그래서 남편 또한 어머니 얼굴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죠. 그리고 아버지는 배를 타셨기에 1년에 몇 번 집에 오실까 말까 하셨고요. 근데 이런 아버지도 얼마 안 돼 소식이 끊겨 대부분의 삶을 형과 함께 살았다고 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남편의 형이 남편보다 7살이나 많아 이런 생활이 가능하다고 했죠. 남편에게도 형이라는 존재는 형제 그 이상 거의 부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대요. 두 사람의 우애가 정말 남달랐던 게 남편의 형이 남편을 끔찍히 여기는데 남편 또한 형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달려가곤 했어요. 그 정도로 우애가 좋고 형제 사이가 좋았죠. 저는 여태까지 이렇게 사이가 좋은 형제를 본 적이 없었어요. 정말 전래동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사이였죠. 제가 남편에게 제일 먼저 소개를 받은 사람도 남편의 형이었는데 둘은 생긴 것부터 성격까지 아주 똑같은 쌍둥이 같았어요. 남편의 형 또한 저를 보며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동생이 이런 아가씨를 데리고 와서 자기는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고 할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절 많이 예뻐해 주셨죠. 저도 나이는 많았지만 남편 형보다는 10살이나 어렸으니 아주버님은 제게 막내 여동생이 한 명 생길 것 같다며 잘해 주셨어요. 게다가 남편이 없을 때 제 번호까지 슬쩍 물어보시며 남편이 속 썩이는 일 있으면 연락하라고 혼내주겠다고까지 하셨어요. 남편의 형이 이 정도로 저와 남편을 챙기는
이유가 또 있긴 했는데 44살이 될 때까지 장가를 가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본인은 이미 늦은 것 같다고 동생만 좋은 사람 만나 장가가고 행복하게 살면 그거 하나로 족하다고 하셨죠. 그리고 조카가 생기면 본인 자식처럼 조카 키우는데 헌신을 다 한다고 하셨어요. 매달 50만 원씩 조카 키우는데 쓰라고 돈도 줄 거라고 하셨죠. 원래 본인이 아이들을 이뻐하고 좋아해서 하는 일도 학원, 촬영 운전을 일부러 하고 있다고 했어요. 남편도 그런 본인형을 보며 형이 아빠가 되면 애들한테 진짜 잘할 텐데 나한테 이렇게 모든 걸 다 희생해주니까 난 형한테 더할 나위 없이 고맙지? 라고 하더라고요. 둘의 대화만 들어도 참 끈끈한 형제애가 가득해 보였어요. 남편의 형은 자리가 끝날 때까지 우리 동생 참 괜찮은 놈이니 결혼해서도 잘 살 거라고 믿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저 또한 이런 남편과 결혼을 전제로 좋은 만남을 가졌고 딱 1년 동안 연애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남편 인성을 보고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결혼 허락을 받을 땐 별다른 문제 없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부부는 신혼 생활도 여느 부부처럼 달콤하게 보내고 있었는데 저도 남편을 따라 운동하는 취미를 붙여 퇴근을 하면 꼭 헬스장에서 한두 시간 정도 헬스를 하고 같이 집에 돌아오곤 했어요. 그리고 남편도 제 취미 생활 같이 해주곤 했는데 제가 캠핑 다니는 걸 좋아해 한 달에 한 번은 꼭 같이 캠핑을 하러 다녔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아주버님 신경을 많이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딜 가서도 은연중에 아주버님 이야기를 하며 우리 형도 이런 데 오면 참 좋아할 텐데 라든지 우리 형도 이런 거 먹으면 잘 먹을 텐데 라는 말을 자주 했어요. 처음엔 이런 남편을 보고 아주버님은 남편에게 부모 같은 존재이니까 남편이 이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어요. 왜 자식들이 어디서 맛있는 거 먹거나 좋은 데 가면 부모 생각이 나는 것처럼 남편도 부모를 대신해 아주버님 생각이 나는구나 싶었죠. 근데 점점 도를 지나치며 아주버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간 제가 더 미안해질 만큼 본인 형 얘기를 자주 하는데 오죽하면 제가 먼저 그럼 다음에 캠핑 갈 땐 아주버님도 모시고 같이 갈까? 라고 하니 그건 또 싫다고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본인 혼자서 하는 말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라면서 대충 웃어넘기는데 듣는 저로서는 신경이 안 쓸 수가 없었어요. 가뜩이나 저희가 결혼을 하자마자 아주버님이 이사까지 가시면서 왕래가 많이 줄어들긴 했거든요. 게다가 원래 사이가 돈독한 형제인데 저랑 결혼을 하면서 멀어진 건 아닌가 하는 마음에 남편에게 먼저 제안을 했어요. 여보 그럼 우리 매달 셋째 주 토요일마다 정해놓고 아주버님 하고 다 같이 만나서 외식하는 건 어때? 캠핑이야. 1박 2일 내지 2박 3일 동안 같이 있어야 되니까 불편해도 외식은 괜찮지 않아. 라고 하니 남편은 제 제안에 반색을 하며 아 정말 그래도 괜찮아. 아 나야 너무 좋지. 나 그럼 지금 형한테 전화해서 말해도 되지? 라고 하더라고요.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는 남편을 보고 진지하게 얘기를 할 걸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역시나 아주버님도 전화기 밖까지 들릴 정도로 재수 씨, 저까지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매주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마다 만남을 갖게 되었는데 아주버님은 만날 때마다 빈손으로 오신 적이 없으셨어요. 제게 꼭 뭘 사다 주셨는데 큰 건 아니지만 조그마한 선물을 사다 주셨어요.
그리고 선물을 못 주실 땐 돈 10만 원이라도 주고 가셨죠. 그리고 꼭 남편이 화장실을 가거나 담배를 피우러 나갈 때 제게 재수 씨, 우리 동생이랑 잘 살아줘서 고마워요. 재수 씨가 내 동생이라 생각하면 창민이보다 훨씬 아까운 여자인데 장민이가 저렇게 재수 씨를 좋아하니 그걸 보면 내가 또 흐뭇하기도 하고 그래요. 재수 씨도 내가 아주 본인이지만 큰 오빠라 생각하고 무슨 고민 있거나 걱정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해요. 라고 하셨는데 이런 말씀까지 해주시며 저를 챙겨주시는 게 참 감사했어요. 워낙 아주버님이 정이 많으셔서 뭐라도 있으면 저 먼저 챙겨주시는 모습에 내 존재를 이 정도로 소중히 여겨주시는구나 싶어. 저도 이런 배려가 나쁘진 않았죠. 그렇기에 저도 아주버님을 만날 때마다 제가 직접 만든 반찬이나 김치를 드리며 잘 챙겨드리곤 했어요. 근데 이런 아주버님께 좀 죄송했던 게 있다면 매번 아주버님은 2시간에 걸쳐 저희 동네까지 오셨어요. 중간에서 만날 수도 있는데 저희 편하라고 여기까지 오신 거죠 괜히. 저는 이런 아주버님께 죄송스럽기도 해서 아주버님, 다음 달은 저희가 아주버님네 집으로 갈게요. 매번 아주버님께서 여기까지 오시니까 죄송스러워서요. 라고 하니 아주버님과 남편이 동시에 기겁을 하며 아이고 아니에요 재수씨. 혼자인 죄가 없면 되지 뭘 둘이 오려고 해요. 아니 남편도 아 그래 자기야. 형 보고 오라고 하면 되지? 뭘 우리가 형네 집까지 가? 아 그리고 장가 못 간 노총각. 남자 집에 가는 것도 그것도 실례야 그치 형. 이라고 하며 둘 다 손에 절레절레 흔들더라고요. 그 모습에 속으로 집에 뭐 여자라도 숨겨놨나. 저렇게까지 질색을 하니 싶었죠. 근데 이런 저의 의심은 현실로 다가오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제가 일찍 회사에 출근을 하게 되어 남편을 깨우고 남편이 다시 잠에 들까봐 얼른 화장실에 들어가라고 하며 남편이 씻으러 들어가는 것까지 보고 나왔는데 밖에 나오니 비가 한두 방울씩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시 우산을 가지러 집으로 들어갔죠. 역시나 남편은 화장실에서 씻고 있었고 제가 온지도 모르게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더라고요. 그리고 집을 나서려고 하는데 식탁에서 웬 전화벨 소리가 울려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남편한테 급한 전화가 오나 보다 싶어서 식탁으로 갔는데 식탁 위엔 제가 처음 보는 낯선 핸드폰이 하나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핸드폰 화면에 보니 우리 형이라고 쓰여져 있었고요. 제가 핸드폰 화면을 보고 있는데 화장실 안에서 물소리가 멈췄고 전화벨 소리를 들은 남편이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방 안으로 몸을 숨겼죠. 그리곤 바로 남편이 밖으로 나와 전화를 해봤는데 손에 물이 묻었는지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이 두 사람의 통화를 듣게 되었는데 아주버님은 전화를 받은 남편에게 다짜고짜 소리를 치며 창민아 지금 주아 상태가 또 다시 안 좋아져서 지금 병원에 가고 있어? 거의 혼수 상태로 가고 있는데 이러다 네 딸 주아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떡하냐. 나 지금 손발이 다 떨리고 미치겠다. 어떡하냐 창민아. 라고 하는 겁니다. 내 딸 주아. 라는 말에 맥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러니 남편도 한동안 말이 없더니 형 어떡해. 주아 진짜 잘못되는 거 아니야? 아, 나 어떡하면 좋아? 우리 딸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새 장비도 못 보고 어떡하면 좋아? 나 대신 내 딸이 벌 받고 있나 봐. 형이라며 울음 섞인 말로 통화를 하는데
저는 그 통화 소리를 듣자마자 방문을 부서져라 여러 제 꼈고 당신 지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당신 딸이라니요. 당신한테 딸이 있다고. 라며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 남편 또한 제 모습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허둥지둥 전화를 끊어버리는데 남편은 입을 다물지 못하며 당황한 얼굴로 여보. 아니 당신이 어떻게 라고 하는데 전 그런 남편에게 딸이라니. 그게 뭔 소리야? 지금 아주버님이 당신한테 뭔 소리 하시는 거냐고. 라며 남편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빼서 아주버님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니 아주버님이 전화를 받으시곤 자 장민이니 설마 재수씨 집에 계셨어? 라고 하는데 그 말에 아주버님 저예요. 저 지금 미치기 일보 직전이니까 바른 대로 말해주세요. 남편한테 딸이 있다고요? 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 한동안 묵묵부답이었던 아주버님이 죄송합니다 재수씨. 정말 죄송합니다. 다 제가 창민이한테 거짓말 하라고 시킨 거예요. 우리 동생은 아무 잘못 없어요 재수씨. 라고 하는데 전 그 말을 듣자마자 전화를 끊었고 미친 사람처럼 집을 빠져나왔어요. 남편은 그런절 붙잡으며 내 얘기 좀 들어봐 라고 하는데 전 그런 남편의 손을 있는 대로 뿌리치고 집 밖으로 나왔고 화장이 다 번지게 울며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그러니 곧이어 남편도 옷을 갈아입고 절 따라 나오더라고요. 남편은 절 쫓아오며 제 이름을 불러댔고 저는 그런 남편의 부름에도 무시하며 앞만 보고 뛰어나왔어요. 남편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사실에 남편과 마주하는 것조차 끔찍했거든요. 그렇게 전 사거리 신호등이 거의 끊기기 직전에 횡단보도를 건넜고 전 당연히 남편이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았을 거라 생각했는데 곧이어 몇 초간의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리더니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부름이 멈추게 되었죠. 저는 이 모든 소리에 그 자리에서 얼음이 되어버렸고 불길한 느낌으로 뒤를 돌아봤을 땐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남편이 도로 한복판에 차가운 비를 맞으며 쓰러져 있는 겁니다. 그 모습에 저도 기억하다시피 남편을 부르며 달려갔지만 이미 남편은 제 목소리에도 반응이 없었고 축 늘어져서 가만히 눈만 감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시민들의 신고로 응급실로 실려갔지만 딱 일주일 만에 눈을 감게 되었어요. 저는 제게 일어난 이 모든 일로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충격을 받았고 심적으로 죄책감까지 들었어요. 정말 평온하고 평화롭던 저희 부부에게 이런 일이 생기다니 믿을 수가 없었죠. 남편에게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남편 입으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들을 수도 없이 남편이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으니 저보다 더 기구한 여자가 어디 있겠나 싶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남편의 과거는 아주버님을 통해 알게 되었죠. 아주버님 말로는 남편이 31살에 만나던 여자로부터 임신 소식을 듣게 되었대요. 그래서 결혼까지 생각하고 애를 낳았는데 이 여자가 남편에게 덩그러니 애만 막힌 채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남편 또한 이 아이를 안고 한참을 고민을 했대요. 그냥 보육원에 보낼까? 입양을 시킬까 하고요. 근데 아주버님이 그 모습을 보고 차마 그럴 수 없다며 우리도 엄마랑 아버지한테 버림을 받아봐서 알지 않냐고 이 조그마한 애를 어떻게 그런 곳에 보낼 수 있냐며 아주버님이 저희 남편을 대신해 그 아이를 키우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아주버님은 제게 울먹이며 내가 장민이한테 그랬어요.
형 인생에서 그 아이 키울 테니까 너네 제대로 된 가정 이루면서 살라고요. 그리고 이 비밀도 무덤까지 가지고 가자고요. 그래서 그 아이 또한 저를 아빠로 알고 있고요. 라는데 그 말에 근데 왜 저한테까지 그 아이의 존재를 숨기신 거세요? 라고 했어요. 그냥 그 아이가 아주버님 딸이라고 해도 상관없지 않냐고 하니 저희 남편도 그 아이와 단 둘이 만난 적이 없었대요. 갓난 아기였을 때는 몇 번 만났는데 인지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턴 그냥 사진과 동영상으로만 보고 만난 적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서로 모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다네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말이 안 나와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았어요. 결혼하고 3년 동안 이 사실을 숨겼는데 만약 평생 같이 살았다면 몇 10년을 감쪽같이 숨기려고 한 거였냐며 아주버님께 소리를 질렀죠. 그러니 아주버님은 고개를 숙이며 그 아이가 지금 많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오래 살지 못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해서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 두 형제의 과거가 감춰지는 줄 알았어요. 미안합니다, 재수 씨. 라고 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을 통해 알게 된 이 모든 사실을 듣고 그제서야 남편이 본인 형한테 했던 말들이 떠올랐어요. 남편은 매번 술만 마시면 아주버님한테 본인 짐을 형이 다 지는 것 같다는 둥. 자기가 벌인 일을 형이 다 치운다는 둥. 이런 얘기를 자주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는데 이런 사정이 있었던 거였네요. 그리고 저희가 결혼을 하자마자 아주버님이 이사를 갔던 것도 그 이유 때문이고요. 아무래도 저희와 가까운 곳에 살게 되면 남편과 아주버님이 숨겨놓은 그 아이의 존재를 알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아주버님은 평생을 혼자서 그 아픈 아이를 위해 병원비를 보태고 남편의 짐을 대신 짊어지며 사신 겁니다. 정말 대단한 오해라고 했어요. 어떻게 사람 하나 등신으로 만들면서 아픈 아이까지 저 세상 가면 이 모든 비밀이 덮어진다고 생각했냐며 마음씨를 그렇게 쓰니까 당신 동생이 벌을 받은 거라며 울분을 토해냈네요. 그러니 아주버님도 할 말이 없다며 그래서 벌을 받은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보내줄 때도 남편이 너무 미웠어요. 눈물 한 방울 나지 않았는데 제 사정을 아는 가족 이외에 주변 사람들은 다들 저한테 독한 여자라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남편의 장례가 모두 끝나고 저는 남편과 관련된 어떤 누구와도 연락을 하지 않고 살았어요. 근데 1년 뒤 아주버님이 절 찾아와 제게 한 번만 함께 해줄 수 없냐며 제안을 하나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주버님의 제안은 실로 당황스러운 제안이었어요. 남편의 딸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한 번만 같이 부모 역할을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하는 제안이었죠.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 저를 속인 것도 모자라 저보고 그 아이의 엄마인 척, 아주버님과 부부인 척 함께 해달라는 게 말이 되냐는 소리냐고 했어요. 그러니 제 앞에 무릎을 꿇으며 제발 딱 한 번만 저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바쁜 그 아이가 힘든 치료를 받으면서도 제 일 보고 싶은 게 엄마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들으니 차마 그냥 듣고만 있을 순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보다 그 아이의 심정을 제 일 잘 알아줄 것 같은 동생의 아내인 제게 부탁을 하는 거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 크리스마스 땐 산타 할아버지가 엄마를 꼭 데리고 올 거라고 그 아이와 약속을 했다는데 한 번만 제발 그 약속을 좀 들어주면 안 되냐고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는데 이런 아주버님의 부탁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려며 가시라고 했네요. 내가 왜 걔한테 엄마 노릇을 해야 되냐고. 걔가 그렇게 엄마를 보고 싶어 하면 진짜 엄마를 찾아가서 부탁하라고. 왜 다 끝나버린 남편과 제 사이를 또 들추냐며 아주버님을 매몰차게 내보냈어요. 그러니 아주버님도 제 말에 죄송하다 며 고개를 숙이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아주버님이 왔다 가신 후부터 그 말이 자꾸 제 귀에 맴돌기 시작했어요. 얼마 남지 않은 아이의 소원이 엄마를 보고 싶다는 말이요.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인 9살인 나이에도 산타가 엄마를 데리고 올 거라고 믿는 그 아이의 마음이 가엾게 느껴졌죠. 사실 그 아픈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겠나 싶었어요. 부모의 실수로 원치 않게 태어나 원치 않게 버림까지 받아진 아이잖아요. 이런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겠나요? 그래서 전 그날 하루 동안만이라도 그 아이의 엄마가 되어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주버님 말로는 아이가 원체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는데 소아암인 급성 백혈병을 앓고 있다고 했어요. 현재는 치료 중에 있긴 한데 치료 시기가 늦어진 바람에 지금은 완치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담담히 말씀을 하시는 그 얼굴엔 이미 슬픔으로 가득 찬 얼굴을 하고 계셨어요. 전 이런 아주버님에게 비록 친엄마는 될 수 없지만 먼저 간 남편을 위해 엄마가 되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아주버님은 그제서야 눈물을 터뜨리시며 고맙다고 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당일 남편이 아이가 있는 병원에 찾아갔어요. 그날 병원에선 소아암 환우들을 위해 작은 콘서트가 열렸는데 다른 아이들은 다들 부모님과 같이 박수를 치며 웃고 있는데 그 아이는 혼자 멀찌감치 떨어져 다른 아이들을 구경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하나씩 나눠준 풍선을 만지작거리며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는 그 조그마한 아이가 정말 제 가슴을 사무치게 하더라고요. 그 아이의 모습에 당장이라도 달려가 꼭 껴안아 주고 싶었어요. 아주버님은 제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다가갔고 제가 먼저 그 아이의 이름을 불렀어요. 떨려오는 목소리를 꾹꾹 눌러다 보며 주아야 엄마야 라고 했죠. 그러니 그 아이 또한 저를 놀란 눈으로 쳐다봤고 제 다리를 와라 끌어안으며 엄마라고 하는데 그 순간 저희 셋은 동시에 울음을 터뜨렸고 그곳은 금방 울음바다가 되었어요. 아이는 제 얼굴을 몇 번이나 쓸어내리며 산타할 아버지가 진짜로 내 소원을 들어주었다며 엄마가 이렇게 예쁘게 생겼구나. 내가 엄마를 닮은 거 같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아이의 얼굴을 보고 있으니 남편을 보는 듯 했어요. 동그란 이마에 짙은 눈썹에 도톰한 입술까지 남편을 꼭 빼다 닮았더라고요. 저 또한 그런 아이의 얼굴을 매만지며 엄마도 우리 주아 너무 보고 싶었어. 엄마가 늦게 와서 미안해라며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말해줬어요. 그러니 그 아이가 속도 깊게 제게 그러더라고요. 누구나 다 사정이라는 게 있다는 걸 본인은 잘 알고 있다며 이제라도 자기를 보러 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는 그 아이가 잠에 들 때까지 그 아이 손을 잡아주며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제가 남편을 만나 연애를 한 이야기부터 남편과 결혼을 하여 너를 갖고 행복했었던 이야기까지 비록 선의의 거짓말이었지만 아이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 하더라고요. 옆에서 절 지켜보던 아주버님도 몇 번이나 고맙다는 눈빛을 보내셨고요. 그리고 병원에 나왔을 때 아주버님께서 제게 그러더라고요. 8년 동안
아이가 저렇게 행복해 한 적은 처음이라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재수 씨한테 2번 다시 이런 부탁 안 드릴 거라고 감사했다고 하는데 그런 아주버님께 제가 먼저 제안을 했어요. 아이가 떠나기 전까지 엄마로 남아주고 싶다고요. 그러니 아주버님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시더라고요. 감사하다고요. 그렇게 전 4개월 동안 엄마가 되었어요. 내가 엄마가 됐다면 하고 싶었던 모든 걸 그 아이한테 전부 다 쏟아부어 주었어요. 나중에라도 더 잘해줄 걸 하는 후회를 하고 싶지 않아서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나 친언니한테 이 사실을 알리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 비밀리에 아이의 엄마로 살았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벚꽃이 흩날리는 봄날 남편의 아이 그리고 4개월 동안 저의 아이였던 딸아이가 천사가 되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울었던 장례식이 아닌가 싶었어요. 남편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도 배신감에 그렇게 많이 울지 않았는데 말이죠. 아이를 남편이 있는 수목장에 같이 안치시키고 아이 나무를 보며 얘기했어요. 주아야, 하늘나라에선 진짜 아빠 만나서 진짜 아빠랑 남은 시간 동안 행복하게 잘 살아. 그리고 비록 4개월짜리 엄마이지만 엄마도 잘 살 수 있게 우리 딸이 지켜봐 줘라고요. 남편에게도 들려. 이제는 당신을 용서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 편안하게 눈 감고 거기선 행복하라고 했어요. 너무 늦게 용서해서 미안하다고 했죠?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모처럼 잠을 푹 잤어요. 사실 남편이 가고 1년 동안 불면증과 불안장애로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증오하는 마음이 더 힘들다는 걸 알게 된 1년이었고 증오는 곧 사랑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4개월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혼자 생활하며 살고 있는데 조심스럽게 아이 입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부모도 입양이 가능하긴 한데 조건이 좀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내년 정도엔 입양기관에 심도에게 문의를 해볼까 생각 중에 있답니다. 아주버님과도 가끔씩 연락을 하며 지내고 있는데 제 이런 계획에 응원을 해주며 각자의 삶을 격려하고 있어요. 저도 아주버님께 얼른 좋은 분 만나서 장가가시라고 하고요. 저도 제 인생이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인생이란 게 참 신기하고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저 또한 그걸 경험해봤으니까요. 여태까지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인생이 항상 행복할 수만은 없지만 그래도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건강하시고 복된 날들이 충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